버려진 사냥개라고 불린 그 사람이 사실은 민강을 통째로 물어뜯을 진짜 이빨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이 버려진 사냥개는 자신을 버린 주인의 숨통을 뜯어내려 합니다. 김선재는 꽃다발을 쥔 손을 내려다봤는데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민경채에게 줄 준비를 했던 반지, 준비해온 프러포즈 멘트, 우리들의 왕국이라는 문장까지 머릿속에 다 정리해둔 순간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모든 걸 비웃듯 짓밟았습니다. 잡아먹든 버리든 해야죠. 사냥철이 지났으니 사냥개는 필요 없죠. 민경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장여사의 낮고 차가운 숨소리가 그 뒤를 받쳐줬고요. 그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설마 그 애랑 결혼까지 하려는 줄 알았지. 그 순간 김선재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기어서 올라왔는데요. 자기만 왕좌 옆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조작해줬지. 증거 숨겨줬지. 백설이를 올가맬 계약도 만들어줬지. 그렇게 충성하고 달려온 대가가 사냥개 한 단어라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보다 더 깊은 건 공포였습니다. 쟤는 정리해. 그 한 줄로도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김선재 본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선재는 술이 아니라 서류를 붙들었습니다. 장여사가 진짜 손녀라고 믿고 있는 민세리의 유전자 결과 원본, 삭제된 로그, 원래 수치, 바뀐 수치. 그 파일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신분 바꾼 사람은 백설이도, 세리도, 장여사도 아니고 나였는데요. 내가 신분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나만 사람으로 앉혀주는 거네. 분노와 모멸감, 공포와 쾌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냥개가 목줄을 끊으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김선재가 처음 선택한 대상은 민경채가 아니었습니다. 백설이였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집안에서 단정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깊고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세리가 서리에게 안겨 엄마 오늘도 고생했죠? 하고 웃을 때마다 서리의 마음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아이가 자기 어깨에 기대 웃으며 잠드는 밤. 그 모순을 버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리였고 그 버팀의 끝에 복수가 있다는 걸 김선재도 알고 있었거든요. 김선재는 일부러 서리를 찾아와 가볍게 말을 던집니다. 백 여사님, 요즘 세리 양이 더 잘 따르더라고요. 역시 엄마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걸까요? 서리는 그 말에서 묘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왜요? 또 무슨 서류 들고 오셨어요? 가볍게 웃어넘기는 말투였지만 경계가 숨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웃으면서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냥요. 어떤 진실은 아이한테 알려주는 게 폭력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사님은 그 선을 참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두 사람만 아는 약속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세리에게 자신이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절대 말하지 말라는 도장을 찍으며 받아낸 그 조건. 서리는 그날의 계약을 떠올리며 눈을 가늘게 좁힙니다. 왜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죠? 김 변호사님? 김선재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는데요. 그 웃음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윗사람 눈치를 보며 몸을 낮춘 웃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람의 여유가 조금 섞여 있었거든요. 이 장면이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백설이는 감각적으로 알아챕니다. 김선재, 이 남자가 뭔가를 바꾸고 있구나. 하지만 서리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김선재는 민경채의 오른팔이면서 동시에 장여사의 비밀, 세리의 비밀, 자신의 계약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 집안에서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다음으로 장여사를 찾아갑니다. 장여사는 아직도 세리를 바라볼 때만큼은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두식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지만 세리가 손녀라는 믿음이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백설이를 버리고 민경채 편에 선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었고요. 김선재는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과 이사님 사이에도 장 여사님까지 믿고 가야죠. 손녀니까요. 세리 양. 장 여사의 눈빛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갑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봐도 변함없겠지? 김선재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자는 압니다. 그 결과를 바꾼 사람이 바로 김선재라는 걸. 장 여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김선재가 잠깐만 양심에 휘청거려도 진실은 바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또다시 거짓을 덮습니다. 다만 이 거짓은 이제 민경채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는 지렛대를 더 키우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재는 민경채 앞에서 예전처럼 무릎을 굽힙니다. 민 이사님, 앞으로 장 여사 쪽도 제가 꽉 잡겠습니다. 세리 양 관련해서도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게 관리할게요. 민경채는 여전히 글을 쓸만한 사람 정도로만 여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선재 씨는 그 역할 하려고 우리 곁에 있는 거니까.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달콤했을 텐데요. 이제는 독처럼 느껴집니다. 김선재는 속으로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사님. 전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제 곁에 두려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김선재의 이중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백설이에게 작은 균열을 선물합니다. 한밤중 설이에게 익명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장 여사가 세리를 손녀라고 믿는 이유,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설이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장 여사가 세리를 감싸고 자신을 버린 이유,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녀라서 그렇게 쉽게 믿을 일이었나? 문자는 정확히 그 지점을 찔러옵니다. 설이는 발신자를 추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민두식, 민경채, 장 여사, 세리, 유전자 검사, 그리고 김선재. 저 사람, 나한테 뭐를 팔려는 거지? 그 다음 김선재는 문태경의 감각을 건드립니다. 문태경은 원래부터 민강안의 모순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시스템 로그, 의료 기록, 법무팀 처리 건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원본 요청 기록, 수정된 유전자 결과 반영 시점, 그 위에 올라간 장 여사의 태도 변화. 어느 날 문태경의 메일함에도 익명의 파일이 하나 도착합니다. 세리 DNAORIGINALVER. 파일 안에는 숫자 몇 줄과 수정 전후의 값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줄. 민강의 진짜 거짓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태경은 숨을 고르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보냈을까? 왜 나지? 백설이는 아닙니다. 설이는 이 자료의 존재를 모릅니다. 장 여사도 아닙니다. 장 여사는 결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민경채, 민두식은 이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남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김선재. 여기서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걸립니다. 시청자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김선재가 문태경에게 진실의 조각을 던진 이유가 함께 판을 뒤집자는 시그널인지 문태경을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만들려는 계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백설이는 익명의 힌트로 장 여사의 배신 구조와 세리의 진실에 다시 접근하고 있고 문태경은 조작된 유전자 결과라는 확실한 비정상 패턴을 손에 쥔 채 민강의 중심을 의심하게 되고 장 여사는 거짓을 믿은 채 거짓을 지키려 하고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설이를 더 깊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에 김선재가 서 있습니다. 김선재는 여전히 민경채의 옆에 앉아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장 여사님 쪽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말끝마다 공손한 존댓말을 붙이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민경채, 당신이 날 사냥개라 불렀죠. 근데 사냥개가 기를 틀어서 주인을 물기 시작하면 그땐 뭐라고 부를 건데요? 그는 아직 완전히 선을 넘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의 진실을 폭로하면 자신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선재의 플레이는 철저하게 반쯤만입니다. 조각만 던지고 방향만 틀어놓고 각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뿐 본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충성하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이 애매함이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만듭니다. 시청자는 계속 묻게 됩니다. 김선재, 진짜 누구 편이지? 백설이랑 손잡으려는 건가? 아니면 모두를 이용해서 혼자 살아남으려는 건가? 어느 밤 드디어 김선재는 백설이와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백 여사님, 제 목줄을 끊어주실래요? 아니면 같이 묶으실래요? 이 한 문장으로 그는 사실상 제안을 던진 셈입니다. 민경채가 날 버리려 합니다. 장 여사는 거짓을 믿고 움직이고요. 세리는 진실을 모른 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 판 저랑 같이 갈아엎죠. 백설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죠, 김 변호사님.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김선재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집니다. 죄책감, 억울함, 분노, 생존 본능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얼굴입니다. 저도 그 집한테 버림받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야 공평해졌네요. 서리는 그 말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버려진 자의 분노는 때로 진짜 칼날이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서리는 끝내 김선재의 손을 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이 장면이 다섯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백설이는 끝까지 전략가로 남고 김선재는 진짜로 선을 넘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지점까지 밀려가고 문태경은 진실의 조각을 이어붙이며 민강 내부에 칼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장 여사는 가짜 손녀를 지키려는 선택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함정을 밟아놓고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모든 사람의 감정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로 이야기가 굳어집니다. 이제 판은 간단합니다. 김선재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닙니다. 민경채와 장 여사의 통화 한 통이 그를 진실을 쥔 인간 흉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어느 쪽으로 휘둘릴지에 따라 민강의 왕국이 무너질지, 백설이의 복수가 완성될지, 문태경의 정의가 실현될지, 세리가 죄와 용서 사이 어디에 서게 될지, 장 여사가 어떤 업보를 마주하게 될지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알게 됩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의 다음 전개를 결정하는 건 더 이상 재벌가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한번 사냥개라 불렸다가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린 그 남자의 선택이라는 걸요.